안녕하세요. 오늘도 서ян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하남과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 남편은 저보다 6살이나 어려요. 게다가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죠. 반면에 저는 남편보다 나이도 많고 인물도 별로예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보면 다들 이런 소리를 하곤 해요. 부인한테 책 잡힌 거 있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저런 여자랑 살아? 남자가 아깝네.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 소리를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귓등으로 흘려듣곤 하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찡하긴 해요. 특히 시어머님의 독설을 들을 때면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마치 저를 잘난 당신 아들 홀려서는 등골 빼먹고 사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어요. 지금은 어디다 내놔도 안 빠지는 남자지만 한때 제 남편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숙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지금의 번듯한 사회인으로 만든 건 바로 제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 빈손으로 서울의 상경에 갖은 고생을 하셨어요. 손재주가 좋았던 아빠는 카센터에서 일하시며 기술을 익히셨고, 엄마는 엄마대로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죠. 그렇게 버는 돈은 고스란히 시골집에 내려보내 부모님과 동생들 학비로 쓰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일하던 식당 단골 손님이었어요. 아빠가 일하던 카센터에서 엄마네 식당에 밥을 대고 먹었거든요. 두 분 다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올라와 외롭게 지내던 상황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 동생 하며 지내게 되었고, 그러다 오빠가 아빠가 되고 말았죠. 딱히 식을 올릴 처지가 못 돼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려고 했는데, 평소 저희 엄마를 아끼셨던 식당 사장님이 동네 회관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게 해주셨어요. 거기다 평소 버는 족족 돈을 시골에 내려보내는 걸 아셨던 식당 사장님은 가게 뒤편에 딸린 창고를 수리해서 거기에 신혼집을 차려주셨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된 부모님은 이듬해 저를 낳으셨고, 그곳에서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셨어요. 이사를 하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차리게 되면서였어요. 당시 식당 사장님이 강화 쪽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한테 퇴직금 대신 그 땅 중 일부를 떼어서 내주셨거든요. 그동안 맞벌이를 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아온 저희 부모님은 그 땅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식당을 차리는 건 무모한 짓이었지만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가정까지 이룬 부모님께는 그다지 두려울 일도 아니었어요. 두 분 다 부지런하시고 특히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식당은 금세 주변에 입소문이 퍼졌고 1년도 안 돼서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바글바글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다 88 올림픽 이후로 소비가 늘면서 일부러 서울에서 저희 부모님 가게로 찾아올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하지만 가게가 잘 될수록 저는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가게에 나가 계셔서 저는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했거든요. 밥은 가게에 와서 먹고 가라고 했지만 워낙 손님이 많아서 가게로 가봐도 부모님이 저를 챙겨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게 나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일찍 살림을 익히게 됐던 것 같아요. 가게 장사가 잘 될수록 직원도 많이 늘었지만 부모님이 가게를 비울 수는 없어서 집안 살림은 거의 제가 도맡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된 건 대학에 들어가면서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돼서 불가피하게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딱히 공부에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던 저는 하나뿐인 딸을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시려는 부모님 뜻에 따라 고2 때 미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수계통은 실기가 딸려서 그나마 과도 많고 도안을 외워서 대입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 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서울 4년제 대학은 성적이 안 돼서 전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촌에서 사느라 두 분 다 고등학교도 못 나오신 터라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우셨나 봐요. 엄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제게 장하다고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 엄마는 더는 소원이 없다. 내 새끼 굶기지 않고 공부시키는 게 이 엄마 평생 소원이었거든. 이런 엄마를 보니 솔직히 죄송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4년제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부모님께서는 학교 근처에 제가 지낼 원룸을 얻어주시고 다시 강화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직원이 많다 해도 사장이 가게를 비우면 티가 난다시며 이삿짐만 옮겨주시곤 바로 가셨죠. 돈도 벌만큼 버셨는데도 늘 한결같이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은 자식인 제가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았어요. 먼 데서 우리 가게까지 찾아와 드시고 가는 손님한테 소홀할 수 없다시며 장어 손질도 부모님이 도맡아 하시고 소스도 시판용이 아닌 수제 소스를 만들어 쓰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기도 하겠지만요. 그렇게 부모님의 곁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된 저는 모처럼 대학 생활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미술학원에 다닐 땐 학원 선생님이 정해준 패턴대로 기계적으로 그리고 채색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 내가 도안도 짜고 프로그램을 익혀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니 훨씬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실기력이 딸리는 저로서는 PC를 이용한 작업이 편하고 좋았어요. 작업의 재미를 느끼다 보니 성적도 저절로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난생 처음 성적 장학금까지 받게 되자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떡까지 해서 온 동네에 나눠드리고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나눠드릴 정도로 말이에요. 누가 보면 제가 서울대라도 들어갔는 줄 알 정도로 부모님은 기뻐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교수님 추천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규모도 꽤 되고 웹 디자인 쪽에서는 꽤 입지를 굳힌 회사로 해외 유학파부터 명문대생들이 줄을 이루는 회사였어요. 전문대 출신인 저는 상대적으로 주눅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입사 후 얼마 뒤부터 저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제 수준에 맞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 어깨 펴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사수였던 선배가 그런 제 뜻을 눈치채셨는지 그러더라고요. 눈 딱 감고 여기서 3년만 버텨. 그러면 어느 회사에 가든 실력 없다는 소리는 안 들을 테니까. 선배 말을 듣고 보니 어렵게 들어온 회사에서 도망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얻을 때까지 죽어라 앞만 보고 달리자 결심했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에 매달리자 학벌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 별다른 차별은 없었어요. 적어도 저희 회사 안에서는 학벌보다 실력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7년을 버틴 저는 제 이름을 건 조그만 디자인 사무실을 열기로 했어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창업을 하는데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좀 빌리려고 부모님 식당에 찾아갔는데 웬 잘생긴 남자가 카운터에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카운터는 늘 아빠가 지키고 계셨던 터라 이상했어요. 남자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제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물음에는 딱히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방에서 엄마가 나오셨거든요. 우리 딸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세상에 얼굴살이 쏙 빠진 것 좀 봐. 요즘에도 그렇게 회사 일이 바쁜 거야? 엄마는 제게 살이 많이 빠졌다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며 걱정 섞인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그 바람에 홀 곳곳에서 피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사실 제가 한덩치 하거든요. 살면서 저보고 살 빼란 말 대신 살 빠졌다고 밥 좀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 뿐이었어요. 저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자가 대놓고 저희 엄마한테 그러지 뭐예요? 에이, 살이 빠진 게 이거예요. 그럼 전에는 얼마나 뚱뚱했던 거예요. 내 보기엔 10kg은 빼야 되겠는걸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살 좀 빼세요. 솔직한 말이었지만 쓴 약이 몸에는 좋지만 맛은 없는 것처럼 그땐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살을 빼라 말아 해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아빠 자리에 앉아서 훈수질이래? 그러자 엄마가 남자한테 그러더라고요. 정환아, 누나한테 그럼 못 써.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는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런데 그 남자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알았어요, 엄마. 다신 안 그럴게. 엄마?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엄마야? 엄마, 혹시 아빠 바람났어? 밖에서 자식이라도 낳아온 거냐고. 그러자 엄마는 웃으시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실은 처지가 딱 한 애라서 우리가 데리고 살고 있어. 벌써 한 5년 됐나? 애가 누구한테 맞았는지 얼굴에 피가 난 채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 그걸 네 아빠가 데려와서 지금까지 우리랑 살고 있단다. 애가 부지런한 데다가 일머리가 밝아서 우리 가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몰라. 노숙자였던 남자를 데려와 살고 있는 부모님을 보니 솔직히 불안했어요.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집에 들여. 그러다 여차하면 돈 들고 도망칠지 누가 알아. 됐고 당장 내보내. 경찰에 신고해서 집 찾아주라 그러면 되지. 왜 엄마 아빠가 끼고 살아. 엄마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계부한테 구박받고 맞기도 하며 자라다가 그날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채 저희 부모님 댁에서 살게 된 거죠. 그 사정을 들은 저희 아빠는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방법을 찾은 끝에 집 근처 고등학교에 보냈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해 1학년을 다니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올 봄에 제대해 복학 전까지 가게 일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바쁠 땐 카운터도 보고 배달도 하고 홀 서빙도 하면서 저희 부모님 자식처럼 살고 있었죠. 그간 회사 일이 바쁘다고 명절에도 집에 내려온 적이 없던 저로서는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 저 대신 남자는 자식 노릇을 하며 제 부모님 아들로 살았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남자보다 오히려 제가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명절은 고사하고 부모님 생일에도 계좌로 용돈 몇 푼 보내드리고는 자식 노릇 다 했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 정작 옆에서 부모님 도와가며 살아온 남자를 내보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선 친자식보다 나은 가짜 아들이니까요. 제 자신이 한심할 정도였죠. 거래처에 갔다가 뒤늦게 오신 아빠는 저를 보자 엄마랑 똑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반쪽이 됐다느니 너희 회사엔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냐느니 하나같이 딸 자식 걱정뿐이었죠. 이렇게 자식 걱정뿐인 부모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죄송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딱히 대안이 없던 터라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신 아빠한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나 정말 자신 있어. 부족한 자금만 빌려주면 내가 은행 이자 쳐서 꼭 갚을게.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딸 회사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빌려줘요. 네? 그러자 아빠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남자를 불렀어요. 정원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투자를 하면 손해는 안 보겠니? 그러자 남자는 젓가락을 놓고 다가와 구체적 사업 방안과 예상 매출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았어요. 그리고는 계산기를 튕기더니 아빠한테 한 2년간은 빌려준 돈 회수한다는 생각만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확한 계산은 제 능력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어요. 저로서는 어이가 없었죠.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그딴 소리래? 나 이래봬도 이쪽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에서 5년이나 버틴 사람이야. 근데 뭐?
빌려준 돈 회수하는 정도? 기가 막혀서 정말. 아빠는 딸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이 더 믿음이 가?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아빠한테 정말 실망이야. 딸, 아빠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쪽 계산은 너보다 정원이가 더 정확히 계산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이 녀석이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군에서 독학으로 세무사 시험까지 합격한 놈이거든. 막말로 이 아빠가 그깟 돈 몇 푼 좀 뜯기면 어떠냐. 내 딸이 필요하다는데. 다만 아빠는 네가 회사 차리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 회사 차리는데 그동안 네가 번 돈 다 쏟아붓는 거 아니니? 그 피 같은 돈 날아가면 아빠가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그래. 정환이 이 녀석이 다른 건 몰라도 계산 하나는 끝내주는 놈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를 차리거든 정환이한테 도움 좀 받도록 해. 아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세금 관련 쪽으로는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떼고 정리해줘서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를 차리면 세무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빠 말을 듣기로 했죠. 회사를 차리고 한동안 남자는 대학 강의가 끝나면 저희 회사에 들러 이런저런 세금 관련 일을 도맡아 정리해 주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이 남자를 신뢰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에 대해 호감이 생기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새 애정으로 변해버렸죠.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대학생을 상대로 사심을 드러내긴 부담스러웠어요. 거절당할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남자도 저를 대하는 눈빛이 그저 일적인 관계가 아닌 사심이 담긴 눈빛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술자리를 핑계로 속마음을 떠봤는데 제 생각대로 저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살아온 자신의 처지 때문에 섣불리 제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 말에 앞뒤 잴 거 없이 사귀자고 했어요. 일단은 부모님 몰래 비밀 연애를 하다가 상황 봐서 말하자고요. 그렇게 제 나이 29에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그이가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 부모님께 비밀로 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몇 년간 제 회사 일을 도맡아 해주던 남자는 졸업하자마자 유명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지금처럼 강화에서 출퇴근을 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그리곤 서울에 원룸을 구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아버지, 그럼 방 2개짜리 집으로 구해주세요. 거기서 우리 신혼생활을 시작할게요. 뜻밖의 폭탄 발언에 저희 부모님은 놀라서 입만 쩍 벌릴 뿐이었어요. 저희 그동안 사귀고 있었어요. 진작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더는 속이지 않으려고요. 저도 이제 번듯한 직장도 생겼고 앞으로 제 힘으로 이 사람 먹여 살릴 자신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사위로 받아주세요. 그 말의 순간 아빠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아들처럼 데리고 살았다고는 해도 당신 딸을 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탓이었죠. 반면에 엄마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잘됐다고 박수까지 치셨어요. 나중에 들어서 안 거지만 엄마는 내심 이 남자를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부모 없이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괜찮고 능력도 있으니 내 딸을 고생시키진 않을 거란 판단이었죠. 아빠는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워낙 엄마 입김이 강해서 결국 결혼을 찬성해 주셨어요. 우리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고 나니 시댁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계부와 사이가 안 좋아 도망치듯 집을 나와 살기는 했지만 적어도 어머니한테는 연락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어요. 그랬다간 또다시 계부한테 시달림을 당하게 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결혼식은 시댁에 알리지 않은 채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렀어요. 이사를 핑계로 결혼까지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후딱 처리한 우리는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빠는 수년 동안 아들처럼 키워온 사람을
하루아침에 사위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처럼 더는 전처럼 허물 없이 지내기 힘들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 모습에 남편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아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자 다시 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편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쉬는 날마다 강화에 가서 아빠랑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도 상의하면서 거리감을 좁혀갔어요. 그렇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폭력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면서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자기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그간 살아온 시어머니가 반갑지 않았어요. 자기 살 길이 없어지니 이제서야 자신을 부양한 아들을 찾아온 게 내심 괘씸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천륜지간인데 중간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처음 며칠간은 저희들 앞에서 꽤나 미안해하는 것 같던 어머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어요.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들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인자한 어머니 모습을 했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얼굴색 확 바꾸고 마치 저를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 여우 취급을 했어요. 넌 그 나이 먹도록 뭘 배운 거냐? 어떻게 살림을 이따위로 해? 니네 친정에선 이러고 사니? 세상에, 냉장고 정리는 안 하고 사니? 반찬도 죄다 사다 먹고 도대체 넌 어떻게 돼 먹은 애가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고 사니? 난 내 아들 얼굴만 봐도 가슴이 아린데 네 눈엔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이니?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벌 받아.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 돈 잘 벌어요. 그이보다 제가 월급도 더 많다고요. 얘 웃기는 애네. 고작 전문대 나와 변두리 쬐끄만 회사 다니는 주제에 어디 세무사인 내 아들보다 돈 잘 번다 거짓말을 해? 얘, 너네가 아무리 암컷 모르는 아줌마라지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을 것 같니? 하여간 인물도 개떡 같은 게 심보는 더 고약하네. 잘난 우리 아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는 건지 원.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님이 무시하는 그 회사 월 매출이 얼만지나 아세요? 직원 월급 주고도 매달 제가 가져오는 돈이 1,000이 넘어요. 네가 뭐라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와? 그 회사가 네 거라도 된다니? 네, 그 회사 제 거예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제가 어찌나 살갑게 구시던지 엄청 불편했어요. 거기다 남편을 통해 제 친정 부모님이 강화에서 장어식당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가게 규모부터 매출까지 어찌나 물어대는지 귀찮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도 너희 집에서 해줬다 이거지? 차관이 전세니? 전세요. 기왕 해주시는 거 자가로 해주시지. 자식은 너 하나라며.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 물고 주느니 살아계실 때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게 낫는데 말이야. 언제 친정 가거든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봐. 괜히 나라에 세금으로 물릴 있니?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 새끼 손에 쥐어주는 게 낫지. 안 그러니? 그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쪽에 바라는 게 점점 늘어만 갔어요. 니들 집에 붙어 사는 것도 그렇고 나도 아직 한창 나이인데 손 놓고 집에서 놀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카페가 어떨까 생각해. 난 땀 흘리는 일은 질색이라서 식당보다는 그게 낫다 싶더라고.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어머님이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래, 그럼 가게는 언제쯤 보러 갈래? 사실 내가 봐둔 자리가 하나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 가볼래? 원래 카페 하던 자리라 주방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더라고. 페인트 칠 좀 다시 하고 테이블이랑 의자만 새로 사놓으면 될 것 같아.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때? 어떠냐니요? 뭐가요? 어머님 말씀에 드시면 하는 거죠 뭐.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한결 편하다 얘. 사실 네 눈치 보여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 그럼 돈은 언제 해줄 거니?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는 계약 끝내고 공사 들어가고 싶은데.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이 제 돈으로 카페를 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요. 제가 왜 그 돈을 대드려요? 저 그런 돈 없어요, 어머님. 어머, 얘 정말 웃기는 애네? 네가 네 입으로 돈 잘 번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네가 못하겠으면 네 친정에 말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네가 어디 가서 내 아들처럼 잘난 남자를 만나겠니? 나이는 좀 많아? 인물은 또 어떻고? 그런 애가 남의 아들 꼬셔서는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면서 그게 할 소리냐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하도 염치가 없어서 하는 소리야. 남들은 시부모한테 매달 용돈 주는 건 기본이고 해외여행에 환갑잔치에 이거저거 다 해준다는데 넌 나한테 그간 해준 게 뭐 있니? 결혼할 때도 싸가지 없게 전화 한 통 없이 해치우고 말이야. 네가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은 하는 거니? 말해봐 어서.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시부모한테 가게 못 해준다는 말은 못한다. 염치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나도 더러워서 너한테 구걸 안 해. 카페 차려달란 소리 다시는 안 한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나간 시어머니는 밤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음성 메시지로만 넘어갈 뿐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나?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집 나간 어머님이 아닌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일도 아닌 주말에 말이에요. 한창 보양식이 잘 팔릴 철이라 주말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엄마가 분통을 터뜨리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 집에서 장어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전화를 했더라고. 신고 안 하는 대신 1,000만 원을 달라나? 그래서 차라리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선 손님이 뚝 끊어진 거야. 협박범은 저희 쪽에서 1,000만 원을 줄 테니 신고는 말아달라고 했다며 자신은 양심에 찔려서 그 돈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식약청에 고발장을 넣은 상태라고 써놨더라고요. 하필 가게 전화라 온 전화라 번호도 모르니 그놈을 신고도 못하겠고 사람 미치고 발딱 뛰겠다니까. 장모님,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제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곧 잡을 수 있어요. 남편의 신고로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범인이 잡혔고 범인의 얼굴을 본 남편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바로 남편의 계부였거든요. 정확히는 계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신들의 딸이었어요. 두 사람은 딸을 시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거였어요. 계부와 이혼을 했다던 시어머니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여전히 부부로 살고 있었거든요. 지인을 통해 아들이 세무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부와 짜고 돈을 뜯으려고 일부러 접근했던 거였어요. 거기다 저희 친정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는 아예 한몫 제대로 잡을 생각을 했고 그게 생각대로 안 되자 제 부모님 가게에 협박을 해서 돈을 뜯으려고 했던 거였죠. 경찰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오히려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애초에 네가 나한테 다만 얼마라도 해줬다면 내가 이런 짓까지 했겠니? 니네 부모도 마찬가지야. 잘난 남의 아들 데려다 아들 삼았으면 친모인 나한테 위자료 정도는 줘야지.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다 키운 아들 날로 먹으려 들어. 순 강도 신보 같으니라고. 돈 내기 싫으면 내 아들 당장 돌려줘. 그러자 남편이 종이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한참을 적더니 그걸 시어머니한테 내밀더군요. 아들, 이게 다 뭐니? 그동안 제가 고등학교랑 대학에 다니느라 들어간 돈, 숙식 비용에 그 밖에 용돈이며 옷, 신발 등 필요한 물품 구입에 들어간 돈, 그리고 지금 사는 집 전세금을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 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대준 돈이니까 이거 다 갚고 나서 엄마가 원하는 걸 주장하세요. 대신 이거 다 못 갚을 거면 죽을 때까지 이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죠. 이번 일로 당신들은 아들도 잃고 딸마저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당신 딸한테 한 고소 절대로 취하 안 해줄 겁니다. 실형을 살든 벌금형을 받든 간에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남도록 할 거예요.
이건 부모인 당신들이 당신 딸한테 좋은 글씨를 새긴 거라 생각하세요. 부모인 당신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자식 인생까지 망친 거니까요. 생각 같아선 당신이 내게 한 짓들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싶지만 거지 같은 공소시효가 당신을 살린 줄이나 알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눈앞에서 그렇게 맞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살았던 거 나 하나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놓곤 당신이 무슨 엄마라고 날 걷어준 은인들한테 이따위 짓을 하는 겁니까? 나한테 한 짓도 모자라 이젠 내 아내, 내 장인 장모한테까지 몹쓸 짓을 하려드냐고요. 저요,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인생이 불쌍해서 받아주려고 했는데 이젠 일말의 동정심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요. 이 자리에서 천륜도 끊고 남남으로 헤어지잔 말입니다. 대신 당신들이 지은 죄는 당신들 딸이 고스란히 받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서슬퍼런 남편의 말에 그제야 시어머니와 계부는 자신들이 자기들 딸의 인생까지 망쳤다는 걸 알고는 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연을 끊겠다고 결심한 아들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죠. 결국 허위사실 유포로 계부의 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범죄 경력을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살게 되었어요.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은 거죠. 이후 남편은 여전히 저희 부모님의 사위이자 아들로 살고 있어요. 비록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언젠가는 남편이 가진 상처가 온전히 아물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누군가의 상처를 온전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마음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